근데 여기서 제일 변수는 푸틴이에요, 사실은. 푸틴이 어디까지 동의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전화로 무슨 이상한 약속이라도 해가지고 푸틴을 설득하느냐. 이거는 뭐 그쪽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논의를 가지고는 푸틴이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푸틴이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은 서방 세계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포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이렇게 돼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전략 전술 폭격도 아니고 도시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포탄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공세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간간히 포격만 해서 전시 상태만 유지하면서도 2, 3년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경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왔죠. 한국 방산업 뭐 이런 쪽에서는 나름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미 호재죠.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러우 전쟁부터 뭐 이스라엘 중동 분쟁까지 지금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테크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이제 전쟁과 뭐 그로 인한 앞으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되게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벌써 이제 3년 차. 그냥 희망사항이었죠. 아니 근데 그 러시아가 워낙 또 이제 그 군사력이 또 강력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상대적으로 또 약소국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냐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좀 이렇게 길어지는 뭐 원인이랄까요? 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전선이 전부 1200km입니다. 현대전에서 첨단 장비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아무리 첨단 장비가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해요. 아직 그 군인까지 로봇이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네. 스타워즈에 나오듯이 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군대가 땅을 점령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한데 1200km 전선을 커버할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가 왜 그 장갑차라든가 아주 경량화시킨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도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재래식 방법으로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수가 없어요.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우크라이나 전선 북쪽까지 그 1200km 전선에서 집어넣은 병력이 동시 투입한 병력이 아마 한 500만 될 겁니다. 그거 갖고 다 못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100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140만인가 그러는데 여기 집어넣는 병력은 20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재래식 점령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재래식 점령은 필요 없다. 이것만 해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로 그게 그냥 수도로 쳐들어가는. 바로 그냥 시청만 점거하면 되는 걸로. 네.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전쟁하려면 이제 500만이 필요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냥 전쟁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전략의 어떤 그 실패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전쟁사에서 그런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잖아. 내가 확 겁을 줬더니 제가 항복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는데 항복을 안 해. 네. 그럼 때려야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때리려면 글러브 같은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맨주먹으로 때리면 아무리 세도 이게 못 버티잖아요. 네. 근데 글러브가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쟁하지 마라, 때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때리자. 그렇다 때리다 보니까 손이 다 깨지고 내 뼈도 부서지는 거야. 야,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상태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퇴각을 하거나 뭐 후퇴하기는 또 명분도. 근데 뭐 이제 없어지고. 전쟁은 저질러 놨으니까 뭐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박사님 또 역사학자시니까 이런 게 뭐 꼭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뭐 강대국이 이렇게 약소국 쳐들어가서 이렇게 장기전이 되는 사례들도 좀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손자가 늘 그런 말을 하지만 전쟁에서는 알파 오메가까지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이 말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맨날 전쟁은 불확실성이라며 그게 어떻게 네 마음먹은 대로 되니라고 말하는데, 확실하게 계획을 짜라는 거는 뭐 정말 그런 뭐 여기서 폭탄이 터질 거야, 여기서 불발탄이 터질 거야, 이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찰력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땅과 군사력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제압하려면 500만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100만밖에 없다. 그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히는 걸 보고 500만이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플랜
플랜 B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종식은 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보통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식의 계기가 생겨가지고 뭐 좀 끝나는 건가요? 딱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한쪽이 이기는 거예요. 네. 뭐 500만이 없다고 해도 결국 우크라이나가 정말 병력도 없고 뭐 무기도 없다면 항복하겠죠. 네. 러시아에 내에서 무슨 폭동이 난다거나 뭐 이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네. 그럴 때 끝나죠. 두 번째는 둘 다 지쳐 떨어질 경우 뭐 병력도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의 한계 네. 인내도 없고 그러면 이제 둘 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는 요즘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 나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어부질이라고 사자랑 호랑이랑 죽을 때까지 싸우면 옆에 있는 늑대가 쳐들어오는 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저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 한에서는 경제력이 좀 크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수록 경제력 차이가 뭐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버티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어쨌든 러시아는 전선을 전부 커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명분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뭐 있든 없든 간에 병사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자기 헌신할 만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켜야 하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더 절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무기가 지금 미국이나 서방세가 제한적인 무기를 주긴 하지만 이번에 겪어보니까 러시아 무기가 생각처럼 강하지도 않고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군대를 운영하고 어떤 장교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뭐라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할까요? 독재 국가라고 할까요? 후진 국가라고 할까요? 이런 데는 아무튼 그걸 하향식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 전쟁을 할 때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뭐 500만을 동원해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러시아가 병력이 많아도 국경에서는 굉장히 면적하고 병력 수가 맞질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갈아넣기로 가죠. 네. 갈아넣기로 가니까 방어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보통 공격과 방어 손실비가 5대 1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아직 양쪽 다 정확한 전사조수를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늘 공세로 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인력 손실이 상대성으로 적을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약간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직된 군대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손실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질 못하는 거죠. 생각보다 좀 장비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그 효율성도 장교나 떨어지고. 조직의 질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야 가 그냥 막 예, 밀어붙여. 그렇죠. 또 이런 방어도 식으로. 아니고 공격이란 말이에요. 이 방어하고 공격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네. 무기 발달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좀 옛날 전쟁을 하면은 성벽에서 방어를 한다고 그럴 때는 약간의 홀만 시켜도 방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니까. 네. 근데 공격을 할 때는 다이나믹한 포진과 연락, 신호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훈련시켜야 된다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 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공격과 방어라는 부분에서 질적, 양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시스템이 러시아가 별로 원활하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공성전 같은 거 할 때는 뭐 자리 비면은 그냥 채워내면 되는데 성벽으로 그냥 올라가 이러면 되는데 공격은 여기 하다가 뭐 저 옆으로 또 옮겨야 되고 막 이런 전략 전술을 좀 발휘를 아니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수성을 할 때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네. 되고 공격이 어려운 거죠. 네, 그쪽 옆에가 비면 가면 되는데 네. 공격은 실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공성하다가 누가 사달했다고 한 고기를 딱 점령했어요. 네. 그 순간에 와르르 몰려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못 몰려가요. 정신 없으니까 보이지도 지금. 않고 그리고 그게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안 가게 되죠. 물론 안에 있는 수비대가 거의 전멸했거나 황전 포기 상태여서 빈 걸 보고도 안 뛰어간다면 공격군이 이기겠습니다만 수비군이 어떤 기본적인 영웅적이고 뭐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걸 떠나서. 훈련이 아니라 그냥 비었을 때 우리가 메꾸러 간다 요 정도만 있다면 이걸 내선과 외선이라고 그러는데 외선에서 움직이는 게 이동거리도 길고 용기도 한 10배쯤 필요하고 그러네. 훈련도 한 10배쯤 필요해요. 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저거 뚫리면 죽는다 이런 아주 단순한 그렇죠. 예.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겠지만 공격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왜 킹덤 오브 헤븐 네. 보시면 그 주인공이 막 방어하다가 공격하는 그 이슬람군이 치 같은 데 올라서 깃발 딱 꽂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주인공은 막 뛰어가서 해서 깃발 뽑아 던져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 몰려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려오는 거리도 길지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벽 밑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깃발이 꽂혔어. 네. 야 올라가자가 아니라 아 이거 올라가야 되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걔들이 정신없이 올라가게 만든 건 진짜 A급 군대 아니면 안 돼요. 그만큼 어떤 체계도 잘 잡혔어야 네. 된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그런 게 좀 안 된다.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가 뭐 과거 역사를 봐도 뭐 이렇게 좀 우당탕탕하지만 결국에 막 이렇게 승리하고 뭐 이렇게 시간 지나서 또 이기고 이런 것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전쟁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벌써 이게 2년 됐나 3년 됐나 정말 그러기를 안 바라는데 이게 네. 최악으로 갔을 때는 결국 제일 무서운 게 지구전 소모전이고 강대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이기고 괴롭히는 게 지구전 소모전이다. 그래도 소모전으로 가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병력이 많으니까 그냥 갈아 넣으면서 인해 전술로 이기겠다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포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이렇게 돼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전략 전술 폭격도 아니고 도시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포탄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재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식의 지금처럼 공세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간간히 포격만 해서 전시 상태만 유지하면서도 2, 3년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경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왔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도 쉽게 끝낼 생각은 없고 또 우크라이나에 당연히 이제 뺏긴 게 있으니까 뭐 여기도 이제 어떻게든 수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좀 고착화 상태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말은 쉽지만 아까처럼 뭐 2년 3년 동안 이렇게 간간히 돌 던지면서 괴롭힌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러시아는 그런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쪽도 지금 병력 무기는 또 만들면 되지만 네. 병력이라든가 재정이 굉장히 좀 이제는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계라는 말을 전쟁에서 한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이제 뭐 이틀을 굶고 싸웠다. 내일이면 뻗겠지. 그러고도 일주일 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한으로 갔을 때 한계를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지금 러시아도 상당히 지금 자원도 고갈되고 병력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최후의 카드는 있죠. 어떤 장기적인 초장기 소모전, 괴롭히기 작전으로 가는 카드가 아직 있으니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 카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병력을 밀어넣고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거는 올해 지나가면 이제 많이 좀 소강 상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좀 소강이 된 상태로 뭐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확률은 있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변수가 많다. 또 하나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중동에서 또 이렇게 또 러우 전쟁처럼 또 막 엄청 오래 또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 뭐 지금 뭐 이란 뭐 분쟁 요거의 어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중동 전쟁의 원인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접적인 요인, 간접적인 요인, 국제적인 요인, 전통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국하고 갈등이 났을 때 A라는 나라랑 갈등이 나면 쟤는 전쟁할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요. B는 야 우리가 좀 참자, 가능한 전쟁은 피하자 이러는 경우가 나라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급은 다 적이다. 뭐 러시아, 중국, 일본은 우방이면서 이웃 나라면서 또 언제든지 적이 되는 뭐 그런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진짜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랑 전쟁한다, 중국이랑 전쟁한다, 일본이랑 전쟁한다 이럴 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것도 있는데 중동은 일단 이게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온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 자주 하는데 세계 전쟁사를 쓰면 절반이 중동 얘기 써요. 십자군 전쟁, 알렉산더 원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1, 2차 대전 때도 거긴 항상 중요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세계 전쟁사 절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극소하게 어떤 현대적인 요인을 막 갖자면 이스라엘 건국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슬람 지역에 이제 유럽 유대인들은 원래 유럽이 아니지만 유럽에 살다 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쨌든 네. 무슬림이 아닌 그리고 이제 강력한 서방 세계와 뭐가 맥이 닿는 집단이 있어서 이제 껄끄러워진 건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 전쟁이 벌어지는 관계 중에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왜 이집트와 시리아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지금 왜 이집트는 빠지냐, 요르단은 뭐 하고 있냐, 이라크, 이란은 또 왜 저렇게 완전 나오냐.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다 엉켜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쨌든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걱정은 이게 뭐 더 확전되냐, 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사그라들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확전될 거라는 걱정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 하마스의 전쟁인데 레바논, 헤즈볼라가 개입하지 않느냐, 뭐 이란이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젠 그건 다 끝났어요. 이란이 개입하기도 힘들고 헤즈볼라가 개입하기도 힘들다는 걸 이제 대강 알아요. 근데 요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저게 언제까지 가려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표하는 게 갔을 때 이게 이제 또 다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문제라면 요 정도에서 끝내면 딱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앞으로 또 테러하고 이런 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여기서 끝내라. 벌써 그런 말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생각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속셈은 따로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을 지우려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다시 과거와 같이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고 네. 팔레스타인 유민은 흩어버리고 요르단강 서안은 직접 지배하고 팔레스타인은 난민이 아니라 그냥 유민처럼 이렇게 흩어버리자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골치 아프 연쇄 반응이 새롭게 나는 거죠. 그러겠죠. 물론 여기는 뭐 지금 휴자한다고 해도 또 다음에 연쇄 반응이 나요. 끝나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서한지구까지 완전 직접 통치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하는 걸 보니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갑자기 뒤통수도 맞는 것 같더라고. 이거구나. 이게 감범 징조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저뿐 아니라 전 세계 누구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헤즈볼라랑 전쟁하면 네. 이스라엘 뭐 이제 저 터진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란하고 싸우면 이런 상황이니까 저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제가 마음속에는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는 놈도 있지만 야 지금 뭐 이란하고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니까 이거를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삐삐 테러도 그렇고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얘들이 정말 무서운 게 벌써 이 생각 다 하고 지금까지 해온 제가 지난 20년을 한번 돌이켜 봤더니 네. 얘들은 정말 여기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왔더라고요. 한번 삐삐 테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헤즈볼라가 무서워서 저걸 하고 있었겠어요. 언젠가 저런 거를 터뜨릴 수도 있다라는 저 정도의 준비를 한다는 건 어느 날 헤즈볼라가 우리한테 뭐 테러하고 이랬을 때 겁주려고 저렇게까지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 얘들 정말. 네, 제가 그러면 요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뭐 이제 2기가 이제 당선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모든 이목이 다 지금 트럼프한테 쏠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뭐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다 종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거 된다. 왜냐면 미국이 또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이게 되겠느냐.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전쟁 때도 보세요. 네. 북한도 말 안 들었잖아. 중국이 말 들었어, 소련이 말 들었어. 네. 한국 전쟁도 그 힘으로 끝났지. 미국 말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베트남은 하다못해 지금 후티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강대국의 어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는 뭐 이해하는데 미국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주무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이 결국은 과도한 평가로 오게 되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미국도 다 남들하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 역할을 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한번 지난 20세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미국말 고분고분하게 들은 나라가 어디 있어? 뭐 전쟁해도 뭐 그럼요. 엄청난 상처를 또 얻고 그럼요. 끝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뭐 지금 대통령 이제 당선자죠.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현실화되는 거는 아주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끝낸다. 뭐 푸틴이 친구다 하는 건 정말 보통 정치인은 차마 말 못하는 네. 그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까, 엄청난 선동이라고 네. 할까,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할까
하여간 트럼프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인정해야겠죠. 네. 그리고 당선이 됐으니 할 말이 없지 뭐. 그러나 정말 그렇게 끝낼 수 있느냐는 건 별개 문제인데요. 이제 운이 좀 좋은 건 지금 양쪽 다 좀 지쳐가고 세계도 지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야 된다는 건 사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변수는 푸틴이에요, 사실은. 네. 푸틴이 동의하느냐예요. 근데 푸틴이 동의할 만한 제한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푸틴이 어디까지 동의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뭐 친구는 무슨 저기 전화로 무슨 이상한 약속이라도 해가지고 네. 푸틴을 꼬시느냐, 설득하느냐, 유혹하느냐, 이거는 뭐 그쪽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논의를 가지고는 푸틴이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물론 푸틴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 했다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뭔 일이 폭동이 난다. 나거나 뭐 그런 이럴 수 내가 여기서 이제 빠져야겠다. 여기서 네. 트럼프 핑계를 대자. 뭐 이런 이건 내가 그냥 말하는 거지 이렇게 네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또 그게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포기했어. 이것도 러시아의 자존심에 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네. 하기라도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 푸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과 네. 푸틴이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되는데 푸틴이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은 서방 세계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뭐 명분이라도 확실하게 뭐 아주 챙겨줘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말이랑 실제 현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댓글들을 보면은 뭐 다른데 댓글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를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째,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라는 건 뭐 유럽에서 전쟁이 나든 핵전쟁이 나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든 난 모른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 저기 그 미국 처음 생겨났을 때 난 네. 통하던 그때도 안 통하던 소리였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얽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공장을 갖고 온다. 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나는 물건으로 미국에 나는 제품을 생각해서 미국인끼리만 쓰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유럽이란 나라가 뭐 러시아한테 다 이렇게 잡아먹고도 난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절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배하게 됐을 땐 이 서유럽 전체 나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터져요. 네. 몰라. 그것도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미국 사람이나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민 세대가 지금도 많고 네.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 멀로주의, 그러니까 미국 4대 대통령이니까 그게 언제 미국 건국하고 정말 초창기에 멀로가 그때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립주의를 하겠다고 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때 주류는 되게 유럽에서 건너온 세력이었고 결국 프랑스, 영국, 독일이 제일 주도 세력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주가 지금처럼 섞인 게 아니라 독일계들이 모여서 개척한 동네, 뭐 시카고 같이 뭐 프랑스계가 많은데 네. 영국계가 많은데 이렇게 돼서 국가가 아직 거의 모자이크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는 영국, 여기는 뭐 미국주, 여기는 독일주 이러고 있는데 유럽 문제에 개입을 하면 이건 바로 내전이죠. 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미국은 연방제라고 주가 하나의 국가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을 해요. 주를 도로 생각해. 네. 우리는 약간 그러죠. 근데 거기는 국가의 엄연히 네. 초창기에는 인종도 섞여 있어도 막 이렇게 어떤 인종 네, 단위로 네,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뭉쳐서 하나의 연방을 만들겠다고 하는 판에 갑자기 영국 전 7년 전쟁 개입한다, 만약에 나폴레옹 전쟁 개입한다 했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간섭주의다라고 했던 거는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정말 글로벌화돼 있고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니네가 해도 난 모른다 그러면 여기가 미국이 쪼개져요. 거꾸로.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립주의가 없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딱 끊어. 좋아 끝. 니네는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푸틴한테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거 아니야. 첫째, 지금 상태에서 끊자. 둘째, 우크라이나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무기 끊는다고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하겠다. 그 대신 세 번째가 있어요. 대신에 러시아가 현재 영토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고 나중에 우크라이나를 재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길 뭐 비무장지대로 만들자거나 뭐
이러자거나 유럽군을 파견해서 경비를 세우자 이러는데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에 대한 대안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국제조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야. 아직도 국제조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네, 실효성 보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푸틴이 동의를 해요. 네. 그래 좋다. 우리가 이쪽에다 군수기지하지 않고 안 할게. 군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기 시작해도 그럼 또 전쟁할 거냐고. 하긴 또. 그걸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뭐 만약 우크라이나 무기 끊고 이러면은 또 다른 데서 그럼 이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도 나의 뭐 자주 국방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토 재무장이라든가 지금 이 동북아라고 해야 되나 동남아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도 지금 옛날에 시토라는 게 한 번 있었어요. 태평양 나토 같은. 네. 근데 그게 안 됐고 여기도 지금 쿼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안 될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뭐 필리핀, 뭐 인도 이렇게 엮어서 네. 여기 방어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재무장은 가는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유럽 애들이 1.5%, 1.2% 군사비 지출하며 살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어차피 이제 군비 경쟁은 가고 재무장은 당연히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아직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재무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나토도 어차피 재무장 가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네. 우리도 그럼 여기다 군대 배치해야 돼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에다 우린 군사기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지. 나토가 재무장해서 거기에 맞서려면은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그리고 참 미국이 지금 나토에다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것도 나는 유럽에 손 떼겠다가 아니고 나토 보고 국방비 올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의존하지 말고 네. 그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지. 네. 전쟁 나도 난 모른다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유럽 너네들이 사가지고 지원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역량이 없어요. 나토 역량 가지고는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의 그 무기 생산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따라올 수 있게 되는데 10년, 20년 걸린다는 정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럽은 그동안 뭐 나름 좀 뭐 평화를 지키면서 그 경제를 성장하고 복지하는데 돈을 좀 쓰면서 뭐랄까요 무임승차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죠. 아니 정말 한번 여러분들 전차도 없고 유럽 군대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뭐 공군 함정 이런 건 좀 있어요. 네. 근데 육군 병력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첨단 무기라도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나토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딱 무장시켜서 뭐 투입한다. 네. 이럴 수 있는 군대가 10,000명이야, 10,000명. 일개사단도 안 돼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군을 갖다 집어넣어도 지금 유럽을 평정하고 남는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간에 군대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죠. 그게 약간 이유로 묻고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했는데 이제 그 러시아라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적대 세력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는 거죠. 러시아랑 적대 세력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이거는 좀 너무했죠.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그렇게 맞은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전쟁이었고 전 유럽이 초토화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럽을 좀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미국, 중국, 뭐 일본 이렇게 가가지고 유럽은 지금 몇 등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그냥 옛날에 좋았던 나라 이러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만 해도 아무리 미국이 지금 부상한다고 해도 어쨌든 유럽이 그동안 세계 역사를 끌고 온 선진국이고 문화의 선두 우리가 알는 근대 문화는 결국 거기서 다 만든 거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얘들이 완전히 몰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뺀 거죠. 그리고 나토를 만들긴 했지만 나토 규약이 원래 각 나라마다 국방비가 2% 하는 거였는데 이거 아무도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은 그걸 방치하면서 자기 병력을 넣어서 미국의 힘으로 지킨 거죠. 네. 그리고 그걸로 경제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요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전쟁 후유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전후 세대들이 유럽 전후 세대들이 좀 과도한 평화주의에 좀 빠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또 잊어버리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국방비 1.4% 하면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이제 복지라는 건 내가 말씀드리는 복지라는 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저기 뭐야 실업임금 이런 복지만이 아니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쪽으로 하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는 1몇 %까지 떨어지고
미국은 그 틈에 이제 자기의 유럽에서 힘을 누리는 거죠. 뭐 문제만 생기면 이제 뭐 걸프전 이런 거 생기면 이제 미국이 가고 독일, 뭐 영국 조금 찔끔찔끔 넣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걸 종속적이라는 표현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하여간 쩔쩔매게 된 거지 뭐. 네. 그렇게 돼서 미국은 미국대로 우위를 누리고 유럽 국가들은 야 이게 미국한테 우리가 이게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세상 결국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나는 이걸 포기하고 이런 건 좀 참고 이걸 얻겠다 살아왔는데 이 얻는 거에 너무 재미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나토 문제 갖고 했던 건 난 사실 그거는 트럼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좀 거칠었지만 네. 아 세상에 옛날에는 국방비는 최소한 4~5%는 돼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1.1%가 뭐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난리 쳐갖고 간신히 조금 올려서 독일이 그때 2%까지 왔고 러운 전쟁 나니까 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2.2인가 조금 올렸고 이탈리아는 1.45에서 46인가 0.01% 올렸고 지난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트럼프가 세게 나갈 만도 하지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말해갖고 정권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게 지역별로 이게 많이 가기 때문에 세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는 돈이라기보다는 나라는 사실 항상 돈이 부족해. 네. 그렇잖아요. 쓸 데가 너무 네. 많지. 뭐 중앙정부는 다 빚더미예요. 네. 그러니 이걸 어디서 뽑아? 결국 국민이 참아줘야 되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죠. 사람 보고 당신 생활을 바꿔 그러는데 이게 바꿔지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트럼프는 사실 막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 이제 정책을 쓰는데 네. 자기 인기를 위해서 발언은 되게 거칠게 하지. 그러니까 찬스다 싶어가지고 난 몰라 니들이 알았어요. 막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막 던지는데 네. 사실은 트럼프도 그렇게 막 떼먹은 인간 반만 막 떼먹은 인간이죠. 그 일할 때는 나름 치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미국은 나토를 재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에는 이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갔냐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인데 네. 중요한 건 이게 10년, 20년은 걸리니까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손 끊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말 그냥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매치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국 방산업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나름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미 호재죠. 뭐 장기간 10년, 20년간 꾸준히 뭐 한 이렇게. 10년, 20년간은 호재인데 이제 다만 이게 무한 호재는 아닐 수가 있고 이제 포지셔닝을 어디에 찾느냐를 이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한국 모의가 성능이 좋다고 그래도 네. 아직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왜 뭐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써본 사람들이 좋다 어쩌거나 해도 우리 지금 전차나 전투기들은 아직 예를 들면 최첨단이 6세대라면 아직 뭐 4세대, 5세대가 최첨단이라면 3.5세대 이 라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뭐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들 하지만 한국의 방산이 어쨌든 재편되면 유럽도 공장 짓고 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어떤 포지셔닝을 찾아가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당장은 지금 유럽이 급하니까 한국 무기 살 때 그 자본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네. 어떻게 개발할 무기 개발은 상상외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갑자기 뭔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갑자기 돈 벌어서 사업한 사람 다 망하잖아요. 네. 원래. 거기서 한번 더 튀기려고 예, 하지. 그래서 다 망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네. 한국 방산도 세계 시장에 나가는 방산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셔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타이밍이네요.